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산업 이야기를 하는 목요일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실 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우혜영 연구원님 소개드립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이 또 이른 시간부터 나와주셨는데요. 저희 채권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이제 채권 시장에서 저희가 좀 영향을 미칠 만한, 영향을 받을 만한 중요한 이슈들 어떤 걸 체크해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오늘 또 새벽에서 보셨겠지만 중앙은행들의 긴축 사이클이 과연 끝났는가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연준이 지난 6월달 FOMC 이후로부터 추가 인상 시사했고, 그다음에 오늘 또 새벽에 파월 의장이 연이은 인상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제 인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인식이 좀 강해지는 것 같거든요. 네. 워낙에 이제 금리 움직임들이 3월달 이후로 굉장히 스펙타클했던 것 같습니다. 3월 중순 이후부터 은행 이슈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가 좀 빨라지겠구나라는 인식 때문에 금리가 하락했다가 다시금 뭐 경제 지표가 괜찮았고 물가도 다시금 반등하거나 내지는 근원 물가가 굉장히 더디게 빠진다던가 내지는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온다던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연준의 추가 인상을 가리켰거든요. 심지어 또 연준 6월 FOMC 회의에서도 점도표를 보시면 아셨겠지만 두 차례 추가 인상에 대한 얘기를 또 했습니다. 화면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당초에는 5.25%가 최종 금리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두 차례 더 인상을 한 5.75가 좀 최종 금리로 잡혀 있습니다. 재밌게도요. 이제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좀 지금 신뢰를 했었냐면은 물론 오늘 새벽에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도 달라졌겠지만 어제까지 제가 딱 본 CME 패드워치라는 데이터를 보니까 오히려 최종 금리 인상 레벨이 5.75가 아니라 5.5 정도로 잡혀 있었고요. 오히려 인하 시점이 내년 1분기 중으로 이제 인하를 할 거다라고 잡혀 있더라고요. 네, 이거 같이 제가 그림 보시겠지만은 여전히 연내에 대해서는 한 차례 정도 인상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사실 연준을 안 믿었던 거죠. 5.25까지가 아니라 5.75까지 올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5.5 정도가 끝이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새벽에 또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죠. 그렇죠.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금리가 좀 추이를 할지는 좀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정리를 해보자면 여전히 시장과 연준과의 좀 시각이 괴리가 있는 상태인 것 같다라 말씀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연준이 다소 조금 뭐랄까요, 허풍을 떤다, 약간 허세를 부리듯이 블러핑을 한다는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안 올릴 건데 올릴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이제 다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과연 그게 진짜일지 아니면 연준이 기조를 몰아붙일 것인지 보셔야 되겠지만 결국에 지금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최종금리 레벨 자체는 5.5 또는 5.75 정도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결국에는 그 정도 레벨에서 인상이 끝난다라고 하면 이제 금리의 움직임도 사실상 막 계속 뚫고 올라가는 그림보다는 어느 정도 전고점 레벨의 고점으로 해서요. 이제 좀 고점을 찍고 오히려 안정을 이제 보이지 않을까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슈는 요즘에 조금 핫했던 이슈였던 것 같은데 러시아 쪽 좀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그 러시아 쪽에 문제가 있었었는데 사실 뭐 일단락된 것 같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슈가 터지면서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조금 다시금 급부상을 했던 흐름들 내지는 다시금 러시아 쪽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제 중장기적으로 다시금 물가에 대한 부담이 오래 이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이슈 한 가지로도 금리에는 두 가지 영향 다 주고 있어요. 오히려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진다든지 내지는 러시아 쪽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좀 이렇게 글로벌리하게 불확실성이 커져가지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 오히려 금리가 하락을 하겠지만 이제 다시금 러시아 쪽 문제가 발발을 하면서 전쟁이 더 장기화되면서 다시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라고 하면 중기적으로 이제 물가가 빠르게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상황은 이제 추가적인 긴축이 필요한 상황일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굉장히 요 근래 많은 이슈들이 이제 금리의 등락을 계속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들이어가지고 한 방향으로 금리가 움직이기보다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상당히 조금 어려운 장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3분기가 지나가면은 이제 긴축에 대한 사이클에 이제 좀 막바지가 정말로 보는 시점이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연준 역시도 이제 기준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더 경기에 대해서는 영향이 확인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금리 측면에서도 추가 인상보다는
이제 연내 인하 안 하겠지만 네. 내년도 상반기 특히 1분기에 인하를 할지 2분기에 인하할지에 대한 베팅이 들어가면서 4분기 중반부터는 금리가 또 하락할 수 있는 또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이슈들을 좀 같이 보시면서 채권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경제 지표나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라든지 노동시장의 지표가 지금의 시장 상황 그런 컨센서스를 좀 변화시킬 여지도 있는 건가요? 우선은 두 가지 다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물가가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잘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당연히 연준도 추가 긴축이 필요 네. 없겠죠. 하지만 추가적으로 근원 물가, 특히 이제 서비스 측면에서 뭐 주거비라든지 네. 에너지라든지 식품을 제외한 이러한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더디게 떨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상존해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연준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랜 기간 높여놓은 금리를 유지를 한다든지 추가 인상을 단행을 하겠죠. 그래서 물론 이번 주에 PCE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한 물가 지표를 보시면서 연준의 좀 톤, 어떻게 좀 평가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고용지표 측면에서는 이제 지난 6월 달 FOMC에서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네. 4.1%로 낮췄는데 근데 이거를 좋게 해석하시기보다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과거에 연평균 실업률이 4%대를 기록했던 게 90년도, 2000년도인가 이렇게 있어요. 네네. 근데 이때 보시면은 이제 4%대, 4%대의 실업률이 나오려면요. 이제 거의 월 평균 측면에서 보면은 거의 4% 초중반, 3% 네. 후반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올해 1월부터 5월 달까지의 고용지표 보시면요. 3% 중반대에서 실업률이 찍히다가 네. 최근 돼서 3.7%로 소폭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4.1%라는 연평균 실업률을 기록을 하려면요. 앞으로 실업률이 올라와야 됩니다. 네. 점진적으로 올라와서 어느 정도 4% 중반대까지는 사실상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입니다. 이제 사실 실업률이 뭐 몇 %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네.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요. CBO라고 해서 이제 의회 예산처가 있어요. 예산을 이렇게 하는 의회 그 네. CBO라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장기 자연 실업률 레벨이요. 4.2에서 4.3% 정도가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린 4% 중반대의 실업률 자체가 언제 기록할지가 사실은 연준이 이러한 긴축 기조 내지는 전환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 시점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저 역시도 요즘에 좀 미국 쪽의 고용 시장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형성이 네.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렵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전망하기도 굉장히 까다로운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뭐 실업률이 4%를 뚫고 올라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지만 연내에 지금 연준이 가지고 있는 전망치를 기록을 하려면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와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4% 중반대라고 한다면 CBO에서 얘기하는 자연 실업률을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연준도 사실상 최대 고용, 완전 고용이라는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목표가 흔들릴 수 있는 시점일 수가 네네.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러한 그 레벨이 됐을 때 연준도 막 계속해서 막 긴축이 필요하다, 더 할 일이 남아있다는 얘기보다는 어느 정도 노동시장의 타이트함이 이제 완화가 된 것 같고 네.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가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뷰가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그널은 사실상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 내지는 연준의 동결도 조금씩은 이제 끝이 보인다라는 식으로 설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업률이 언제 4%를 뚫고 올라오고 4% 중반대까지 올라오는지가 향후 연준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연구원님과 자세하게 또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제 오늘 주제인 그러면 이렇게 중앙은행 측에서 다들 긴축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더 시사를 하고 있는데 결국 채권 시장에는 그럼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될까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이제 통화 정책이 되게 중요하다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두 가지로 보셔야 되는 게 통화 정책은 단기물에 굉장히 큰 네. 영향을 줍니다. 단기적으로는요. 하지만 시간을 흘려서 통화 정책이 긴축적으로 흘러갈 때 경기의 하방 압력, 물가의 하방 압력을 주는 정책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중기물, 장기물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지금 당장 채권에 투자하고 싶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네. 사실 지금 채권에 투자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금리가 어느 정도
하단이 막혀 있는 것 같고 네. 오히려 이제 위에가 상당히 열려 있는 금리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지금 들어가라는 말씀은 안 드리고요. 네. 근데 못 참겠다. 지금 그래도 사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오히려 중기물, 장기물, 단기물 나눠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추가 긴축에 대한 리스크,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단기물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물 같은 경우는요, 생각보다 오랜 기간 긴축 사이클 내지는 높아져 있는 기준금리가 유지가 되면요, 물가에 대해서 하방 압력, 경기에 대해서 하방 압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럼 당연히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장기 금리에 하락 압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3분기 측면에서는 이제 단기물보다는 중장기물에 대한 투자가 그래도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조금은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4분기가 되면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연내에 인하를 하진 않더라도요, 올해 쭉 동결 내지는 추가 인상을 단행을 했을 때 이제 인하에 대한 사이클 내지는 인하에 대한 시점을 이제 1분기 내지는 2분기로 가져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시장은 먼저 항상 움직여요. 채권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항상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4분기 중반이 되면은 단기물 금리가 굉장히 유의미하게 하락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히려 중장기물보다는 단기물에 대한 접근은 오히려 하반기 후반쯤 4분기 중후반 지나고 나서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만약에 이 금리가 계속 장기간 좀 유지가 된다면 장기 금리가 정상화하면서 좀 올라올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오히려 이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장기 금리가 올라온다라는 것 자체가 어떨 때 올라올 수 있냐면요. 물론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이 될 때 레벨에 따라 올라올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기준금리가 25, 50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반면에 네. 단기물은 물론 25만큼 안 올라가겠지만 15, 20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장기물은 5에서 10, 15 정도밖에 안 올라가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 네.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은 시점 내지는 추가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은 단기물보다는 그래도 중장기물에 대한 접근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오히려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끝난 것 같다. 동결 결정이 계속 나온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시장의 눈은 이제 인하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그러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준이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 경제가 연착륙이 된다. 생각보다 소비 견조하고 투자 잘 나오고 소비 심리 회복하고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연착륙이 되는 것 같아라는 뷰가 나오면요. 네. 기준금리 당연히 인하 안 하겠지만 중장기 금리도 어느 정도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착륙이라는 얘기는 결국에 경기가 침체 없이 네. 조금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회복, 수요층 물가 압력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성장률이 괜찮겠는데 라는 뷰가 나오면서 성장률에 대한 전망도 바뀌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중장기물에 대해서도 상방 리스크를 줄 수가 있을 텐데 네. 저는 사실 그러한 흐름보다는 오히려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여력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최소한 동결로 연쭉 간다라고 하면 이제 결국에는 제약적인 기준의 기준금리가 이제 지속이 되는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가면 갈수록 경기에는 계속해서 분할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물론 작년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3월부터 인상을 했죠. 네. 하지만 중립금리 레벨을 언제 넘겼냐, 2%를 언제 넘겼냐라고 보시면은 하반기부터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차, 1년간의 통화 정책이 이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에 대해서 내지는 경제 지표 측면에서는 긴축,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강도로 했던 영향들이 더 가시화돼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여서 지금까지 발표된 지표가 좋다라고 해서 앞으로 좋을 거냐? 아닙니다. 하반기에 어떻게 될 건지를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3분기 지나면서 경기가 좀 이상한데 생각보다 연착륙이 아닌 것 같다는 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럼 오히려 중장기물은 더 힘을 받아서 떨어지겠죠. 사실 그러한 것들은 이제 제 생각일 뿐이니까 함께 이제 경제 지표나 연준의 정책들 내지는 발언들을 보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채권에 대한 투자를 좀 바로 한다기보다는 앞으로 나올 그런 뷰나 전망들을 좀 참고를 해보는 게 투자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연구원님이 조금 전에 체크해 주셨던 러시아 리스크는 뭐 추가적으로 채권 시장에 뭔가 좀 다른 방향성을 주지는 않을까요? 이게 되게 양방으로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추가적으로 원자재 쪽에 대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물가가 헤드라인도 다시금 반등을 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인 긴축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생각보다 동결 결정을 원래 연내만 했다가 내년도 상반기에 금리를 인하하고 싶어 했던 국가들도 네. 더 오랜 기간 동안 동결을 하는, 결국에는 소위 이제 긴축 사이클 내지는 긴축의 기조가 더 오래 지속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이제 결국에 러시아 쪽에 대한 문제가, 지정 리스크가 터지면서 이제 글로벌리하게 다시금 경기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이슈로 전개가 된다면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러시아 이쪽 문제 무장 단체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제 미국채 다음 장에서 금리가 하락을 네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좀 지금 이 이슈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은 다 사실 되게 명확하게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추가적으로 뭔가 한 방향으로 영향을 주기까지는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분위기 자체가 푸틴 러시아 이 정부에서 조금 이제 계속 무마시키려는 움직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되돌려질 수 있는 생각이 있는 거고, 오히려 이제 전자였던 원자재에 대한 가격 부담으로 좀 전개가 되는 부분들도 소폭 있지 않을까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에 대해서 또 영향까지 체크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럼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총정리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이제 금리가 등락을 하니까 굉장히 이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생기신 것 같아요. 되게 받아보지 못했던 요즘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네. 채권 시장 쪽에서.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이제 그래도 투자하실 거면은 이제 플러스 수익률 나셔야 그렇죠. 되니까 네. 이제 너무 이제 금리가 오른다고 떨어진다고 너무 이렇게 불안해 하시거나 조급해 하시지 마시고, 금리는 추세를 타게 됩니다. 어느 정도 네. 시점이 되면은 추세를 타게 되는 거니까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박 팔지 마시고, 금리가 박 빠진다고 해서 사지 마시고, 이게 추세를 탔는지를 확인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은 조금은 더 나은 수익률을 받으실 수 있는 투자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우혜영 연구원님과 함께 채권 시장에 대한 이슈와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꿀팁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최근에 시장이 좀 방향성이 없는 편이죠. 굉장히 또 일각에서는 공과 황소가 싸우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시장도 최근 방향성이 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슈에 따라서 종목별 등락이 많이 나타나는 상황이니까 꼭 참고해 보시면서 이슈들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